문경찬 선생님께서는 데이터 과학자, AI 전문가, 우리도 할 수 있어요 라는 주제로 수업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네, 문경찬 선생님 수업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반드시 시간에 네,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잠시만 네, 화면 공유 좀 하겠습니다. 예, 예. 참, 아,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 두 번째 선생님들 좀 늦은 시간이 하시는데 중간에 이렇게 나가시면, 그냥 나가시면 상처를 입는 경우도 있어서 혹시라도 인기 때문에 나가시면 인사말 살짝 남겨주시고 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영찬 선생님. 잠시만요. 음, 야, 선생님, 그 마이크이신가요? 제 음악을 좋아해가지고 뭐 그냥 취미로 하고 있습니다. 뭔가 있어 보이십니다. 감사합니다. 아, 제가 모니터가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부득이하게 이렇게 좀 화면 공유나 이런 게 좀 안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제가 집이 인터넷이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제가 말씀드리는 게 좀 끊길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좀 양해를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시간이 좀 많이 늦었는데 그래서 빨리빨리 넘어가도록 할게요. 저는 아까 그 옆에서 막서 준비해 주신 선생님만큼 막 이렇게 막 뭐 차근차근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아니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저는 좀 더 간편하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작하기 전에 저는 항상 이걸 생각을 해요. 해야 한다, 그리고 안 해도 된다. 이 두 가지 항상 생각합니다. 과연 AI 교육이나 이런 거는 필요한가? 아니면 반드시 뭐 이렇게 좀 우리가 말한 것처럼 모든 게 인공지능이 대체되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 거니까 우리가 교육에서도 모든 분야에 적용을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모든 걸 해야 된다는 거랑 그 다음에 지나치게 안 해도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모든 걸 할 필요는 없고 그 다음에 저 같은 경우도 뭐 AI 전문가는 아니죠. 뭐 주제는 뭐 전문가, 과학자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실질적으로 최전방에 계시는 분들에 비하면은 저는 아직까지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대신에 학생들에게 이렇게 안내할 수 있을 정도면은 이 정도면 지나치게 안 해도 되는 딱 할 만큼 하는 수준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가장 제가 많이 하고 있는 생각이 뭐냐면 못한다와 안 한다의 차이인데 못한다는 몰라서 못하는 거고 이제 안 한다는 아는데 할 줄 아는데 안 한다는 걸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뭔가를 반드시 해야 된다는 그런 압박감보다는 이게 나는 어차피 알고 있으니까 이거를 반드시 해야 된다기보다는 이거를 좀 그 교육 현장에 맞춰서 그리고 학생들이나 여러 가지 종합적인 수준을 고려해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어디에 또 전복할 수 있고 대신에 할 수는 있다는 것을 먼저 초점에 맞추면서 이 주제로 넘어가려고 해요. 그래서 저는 데이터 과학자, 그 다음에 AI 전문가 이런 것들은 초등학생들도 누구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할 줄 아는데 안 할 수도 있다는 거를 일단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소프트웨어 서울교육대학교에서 지금 소프트웨어 영재교육에서 5학년에 데이터 과학을 맡고 있습니다. 지금 영재교육원에서 한 3년 정도 하고 있는데 지금 5학년은 대상으로는 데이터 과학을 주제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인공지능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나 선생님들께서 많이 이제 안내를 해주시는데 데이터 과학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주변에서 이렇게 많은 사례들을 본 적이 없어서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도 아무래도 데이터 과학에 좀 더 초점이 맞지 않을까 그렇게 싶습니다. 자, 이 주제는 총 5가지를 했는데 먼저 3가지 주제를 앞서 말씀드리면 데이터 과학의 기초, 그 다음에 파이썬 제어하는 거랑 그 다음에 피지컬 컴퓨팅 도구, 마이크로비트를 사용했어요. 데이터 과학 이론적인 부분에서 약간 엔트리라든지 엔트리를 사용해서 데이터 과학을 실제로 해보는 잠깐 체험하는 단계와 그 다음에 데이터 과학이나 빅데이터가 어떻게 실제로 적용이 되는지 이런 걸 실제로 아이들이 사례를 중심으로 이론적으로 접근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실질적으로 해보는데 블록형 프로그래밍 일단 해봤다고 가정을 하고 초등학교이긴 하지만 일단은 영재 대상이긴 하니까 아무래도 텍스트 프로그램도 접근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번에는 파이썬을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기본 문법 알려줬는데 여기서 기본 문법에 너무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여기 이제 실습 위주로 이제 약간 데이터 과학은 아니지만 아까 선생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대부분의 선생님은 이제 이 모든 프로그램이 처음부터 데이터 과학이나 인공지능 가르칠 수 없듯이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것들이 어떤 것들인지 간편하게 짚고 넘어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좀 외부적으로 꺼내는 것을 학생들이 좋아하기 때문에 마이크로비트로 이제 프로그래밍 하는 것을 했고, 그 다음에 데이터를 연결해서 나중에 마이크로비트를 어떻게 이제 우리 생활에 보여줄 수 있는지 등을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뭐 여기서 미세먼지 데이터를 사용해 본다 그러면 파이썬을 제어해 보기도 하고 미세먼지 데이터를 받아서 현재 마이크로비트에게 어느 정도 수치가 나왔을 때 뭐 미세먼지를 할 수 있다, 알람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학생들에게 접근하면서 커리큘럼을 짜봤어요. 물론 이제 마이크로비트는 미세먼지 데이터를 측정할 수는 없지만 일단 그것을 바탕으로 안내를 할 수 있는 그런 단계는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학기 때는 이제 웹크롤링이랑 그 다음에 공공 데이터를 실제로 분석하고 팬더스라든지 넘파이 같은 실제적인 파이썬 라이브러리를 활용하는 것을 통해 데이터를 수집하고 처리하는 단계를 해보려고 해요. 아직은 지금 2학기가 시작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학생들은 앞서 배운 파이썬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더 복습하는 기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이것들 모두 배운 다음에 올해 연말쯤이 되겠네요. 데이터 과학을 실제로 적용하는 것을 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시각화도 해보고 다른 라이브러리를 써보고 그 다음에 데이터 과학하고 인공지능이 어떻게 또 연결이 되는지 예측이라는 측면에서 비슷하고 그 다음에 인공지능이 옛날에 학습했던 방법이 데이터를 이용했던 것들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접근해 보고자 합니다. 근데 이것을 이거는 이제 교대 영재를 대상으로 했었던 거기 때문에 이 초등학교 5학년이 말이 5학년이지 5학년 수준이 아니에요. 거의 중학교 고학년 정도 수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일반적으로 적용하기 좀 쉽지 않겠다 싶어서 조금 다르게 적용을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저희 반이나 그리고 예전에 제가 가르쳤던 학생들 대상으로 운영했던 방식식 중에 여러 가지를 모아서 이렇게 묶어놓은 건데 오늘은 그래서 데이터 과학 체험 프로젝트, 그 다음에 데이터 과학자 얼마나 벌지 이거 애들이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과학의 적용 사례를 한번 탐색해보고 그 다음에 데이터 과학의 엔트리를 사용해서 간단하게 프로그래밍 해보고 마지막으로 생활 속에서 데이터 과학을 어떻게 이용할 수 있을지 정도의 단계를 구성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프로젝트를 할 때 제일 먼저 도입했을 때가 이거였어요. 건강 체력이 팝스를 측정하죠. 건강 체력을 측정하는데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과학자를 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리터러시를 함양해야 된다 하는데 이런 것을 학생들에게 알려줄 필요도 없고 그 다음에 교사 선생님들에게도 이 정도는 강조하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리터러시라는 개념 자체가 아직까지도 논의가 많이 되고 있고 요즘 논의가 많이 돼서 어느 정도 개념이 정립해져 가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막 확정됐다고 말씀을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어느 정도로 이제 방향성을 이렇게 가지고 있다 정도만 아는 차원에서 그냥 이렇게 집어넣었습니다. 데이터 소양과 그 다음에 데이터 분석을 하고 데이터 활용하는 거 이거 정도만 선생님들께서도 알고 계시면 충분히 데이터 과학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첫 발걸음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OECD에서 얘기한 것과 유네스코에서 얘기한 게 약간 좀 개념이 다른데 데이터를 사용해서 읽고 쓸 수 있는 능력, 사용할 수 있는 능력 그런 정도의 역량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데이터를 수집하고 관리하고 분석하고 시각화 이제 그래프라든지 다른 여러 가지 방식으로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를 이렇게 해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새로운 데이터를 인재, 양창출하고 이렇게 해결 방식 찾아가는 거 굳이 데이터가 아니더라도 할 수 있는 모든 인재들이죠. 하지만 여기서는 데이터 과학자 측면이기 때문에 데이터에 초점을 맞춰서 이렇게 인재를 기른다고 가정을 하고 이제 수업에 접근합니다. 물론 학생들이 이게 표면적으로 드러나지 않겠지만 교사의 이제 그런 방향성은 이렇게 잡고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데이터를 학생들한테 안내할 때 이렇게 길게 이거 한번 읽기 자료 정도로만 얘기를 했어요. 자, 데이터는 이렇게 생겼다. 그래서 사실이 아니라 그 다음에 우리가 가치를 갖는 것이다 정도로만 얘기를 하고 넘어갔어요. 그리고 역사적인 그런 것은 따로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정성적 데이터하고 정량적 데이터가 있는데 하나 질문 먼저 드려도 될까요? 거기 네네, 사실이 맞습니다. 아니다, 데이터가 사실이 아니다 이런 부분은 네. 조금만 여기 추가해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데이터가 사실이 아니다. 데이터가 사실이 아니다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여기에 이어서 말씀드린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성적 데이터와 정량적 데이터가 보면은 오늘 날씨가 좋다. 이거는 사실이라고 보기가 좀 사실 좀 그렇게 좀 명확하게 구분하기가 쉽지는 않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데이터 같은 경우는 명확하게 뭔가 떨어지는 그런 숫자라든지 아니면은 어떤 수치값을 얘기하는데 우리가 평소에 생각하는 날씨가 좋다 생각이나 느낌 이런 것들도 모인다면은 충분히 데이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해줍니다. 근데 이거는 단순히 이제 이렇게 언급을 하는 거라기보다는 이것도 사실 언급은 하진 않아요. 이거는 이따가 제가 수업했던 그런 프로젝트에서 이따가 이게 정성적 데이터하고 정량적 데이터를 학생들한테 간접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정성적 데이터는 이렇게 약간 그 생각이나 느낌 같은 거를 표현할 때 많이 쓰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알고 있는 데이터는 이제 수치로 많이 측정이 돼 있죠. 나이나 키, 몸무게 같은 거. 그래서 나이나 키, 몸무게 생각해 보니까 초등학생들한테 가장 쓸만한 게 뭘까 해보니까 바로 건강 체력 측정이었던 것 같아요. 이거는 넘어가겠습니다. 주관적이고 그렇게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데이터를 사용해서 과학적 적용을 여러 가지 찾아봤는데 너무 이렇게 단계가 세분화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정리를 해보니까 수집, 그리고 시각화, 그 다음에 활용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수집했을 때는 데이터를 뭐 직접 추가하든지 기본 데이터를 활용하든지 외부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겠죠. 그다음에 시각화를 뭐 초등학교 수준에서 보면은 막대나 꺾은선 좀 더 나간 다음에 원형이나 할 수 있겠지만 굳이 여기서 이렇게 말고도 이제 인포그래픽이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분산형 그래픽 아니면 영상으로도 요즘에는 데이터를 많이 표현을 하고 있죠. 그다음에 데이터 활용했을 때 이거는 이제 프로그래밍에서 테이블 데이터를 불러오는 거. 테이블이라고 하면은 일반적으로 데이터가 우리가 접하는 정리된 데이터는 많이 엑셀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그런 엑셀 형식을 일단 테이블 데이터라고 짚어보고 학생들한테도 역시 이것도 추가로 안내를 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학생들한테 데이터를 우리가 과학적으로 한번 해볼 건데 그래 너무 많지 않니? 우리 이거 정도만 기억해보자. 데이터를 일단 있어야겠죠. 데이터는 있어야 되니까 데이터를 수집하고 그 다음에 이걸로 우리가 한번 데이터를 한번 표현해 봅시다. 좀 더 우리가 전문적으로 생각해보면 시각화, 약간 좀 보여줄 수 있듯이 알기 쉽게 표현할 수 있는 게 시각화다. 그리고 이걸 나중에 실제로 시각화 단계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이 시각화한 결과를 바탕으로 어떤 분야에 예측할 수 있을지 아니면 어떤 분야에 활용할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죠 하면서 이렇게 세 가지 단계로 일단 학생들한테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면은 학생들한테 좀 장기 프로젝트를 했어요. 아무래도 올해나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코로나 상황이 좀 지속되기 때문에 학교에서 운동할 수 있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데이터 과학도 함께 해보자.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활동을 한번 기록으로 남겨봅시다. 라고 운을 띄워보면서 데이터 과학을 이제 팝스, 건강 체력 측정으로 시작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학생들한테 물어봤어요. 이제 우리가 매주 등교할 때마다 운동을 하면은 너희 체력이 늘어날 수 있을까? 일단 저희 반 같은 경우는 건강 체력이 측정하는 게 굉장히 거부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너희가 이제 매일 해보면 건강 체력이 늘 수 있을까? 그리고 나의 건강 체력은 체력 점수는 이제 점수로 표현했을 때 너는 나도 나 여기서 나도 막 이러면서 하니까 애들이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요. 아무튼 그래서 이제 약간 우리가 여러분이 게임을 좋아하니까 우리가 한번 그러면 여러분의 체력 점수를 스탯으로 한번 찍어 보면서 여러분이 향상하는 레벨업을 한번 장기 프로젝트를 해봅시다 라고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데이터를 선정하는데 우리는 팝스라는 거 측정할 때 이렇게 네 가지를 측정할 거예요 하면서 근력, 순발력, 유연성, 심폐지구력의 말씀을 이제 학생들한테 말씀드렸죠. 안내를 했죠. 그래서 근력은 악력으로 측정을 하고 그 다음에 순발력은 제멀뛰, 제자리 멀리 뛰기, 그 다음에 유연성, 안장 윗몸 앞으로 굽히기, 심폐지구력은 아무래도 좀 마스크 쓰기가 좀 마스크 쓰고 하기에 좀 어려울 수는 있지만 그래도 팔 벌려 높이 뛰기 후에서 체육관을 4바퀴 정도 도는 것으로 해서 그 시간을 측정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운동할 때 여러분의 기분이 어떤지를 물어봤어요. 아까 이제 했던 게 근력, 순발력, 유연성, 심폐지구력 같은 게 숫자로 되는 정량적이라면 이게 이제 정성적이란 거죠. 그래서 매일마다 이제 운동할 때 기분을 학생들에게 물어봐서 그 기분도 우리가 한번 우리가 전체 기분이 어떤지 모아봅시다 해서 이렇게 데이터를 선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 수집할 때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을까? 그래서 등교하는 날이 며칠 안 되기 때문에 이 날을 이용해서 정기적으로 체력을 측정하도록 했어요. 중간에 여러분들이 집에 있을 때 운동을 하고 그런 건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측정은 반드시 학교에서 등교할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하고 자 그러면 데이터를 어떻게 기록할까요? 학생들한테 물어보니까 이제 팝스 데이터 아무래도 이제 숫자로 적는 건 바로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기분이나 느낌 이런 거를 어떻게 측정하면 기록하면 좋을까라고 하니까 그때 이제 문장으로 적어봅시다. 그래서 얘들이 적어서 그걸 포스트잇에 적어서 이제 이거 뭐 투표함 같은 데 넣어서 한번 모아볼게요.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 아니면 이게 뭐 적어서 얘기하기도 하고 직접 선생님한테 말할래요 라고 하기도 하는데 이제 이걸 가지고 학급 회의를 해보니까 문장으로 적는 거는 운동을 하고 나서 전력 질주하고 막 그렇게 힘들었는데 그때 언제 무슨 체력으로 이 적은 힘이 있겠냐. 그래서 이제 그때 끝날 때마다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핸드폰 중에 하나를 사용해서 학생들이 이제 통과할 때마다 그 촬영하는 기자를 선정했어요. 그 기자한테 가서 그 기자에게 기분이나 느낌을 한마디씩 하면서 딱 가기로 했어요. 그래서 데이터를 수집하는 방법도 굳이 숫자나 이런 걸 숫자로만 표현한 게 아니고 문장으로도 표현할 수 있고 말 같은 걸로 해서 영상으로도 촬영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데이터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수집할 수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경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 처리를 하는데 이제 이거를 2주에 한 번씩은 모았어요. 그래서 1년째 마지막 날에 이제 하려고 하는데 아직 한 학기 동안 해보니까 그렇게 유의미한 데이터가 나올 것 같지가 않더라고요. 아무튼 이제 데이터를 이제 쌓는 중간에 이런 경우가 생겨요. 데이터가 비어있는 경우가 생깁니다. 실제로 저희가 이제 공공 데이터나 이제 오픈 데이터를 많이 활용하게 되면은
데이터가 비어있는 경우가 있고 누락값이 많이 있죠. 이런 경우도 실제로 생기더라고요. 질병으로 인해서 결석하든지 아니면 체험학습을 다녀서 학교에 나오지 않아요. 그때는 이제 측정이 안 되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만약에 어떻게 해야 될지 학생들한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뭐 그냥 0으로 해요. 0으로 하면 나중에 여러분 그래프로 표현하면 그래프가 뚝 떨어질 텐데, 그럼 여러분 평균이 뚝 떨어질 텐데, 이렇게 얘기할 반문을 해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평균을 이 비어있는 학생만 빼고 나서 평균을 넣어보면은 그 평균 정도로 하면은 이제 그 전체적인 흐름에도 벗어나지 않고, 그 다음에 벗어나지 않으니까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 전주와 그 다음 주에 있는 그런 점수를 숫자를 한꺼번에 이제 두 개를 더해서 평균치를 집어넣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경우에 다양한 방식으로 나왔습니다. 실제로 데이터 처리할 때도 누락값을 처리하는 게 굉장히 까다로운데, 그것을 전체적인 데이터를 경향을 보고 그 다음에 그 데이터 경향에 맞춰서 이제 누락값을 처리하는 것을 생각보다 제가 학생들한테 물어보는 게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능력이 좀 개인적으로 굉장히 놀라웠습니다. 저희 반이 이런 반이 아니었는데 맨날 저한테 혼나기만 하는데, 아무튼 이런 걸 보면 좀 대견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나중에 데이터를 시각하는데, 데이터를 시각할 때는 이런 발문을 하시려고 해요. 아직까지는 여기는 제 계획이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수업이 실제로 이루어지진 않았습니다. 데이터 시각하는 건 이제 초등학교 4학년 단계에서는 그래프를 배우게 돼요. 그래서 꺾은선 그래프로 표현해 보기도 하고, 혹시나 다른 표현 방법이 없을까라고 하는데, 개인별로 그래프를 표현하는지 아니면은 모든 별로 함께 데이터를 묶어서 표현해 볼 수 있는 없는지, 그리고 반 전체로 하면은 개인별과 반으로 있을 때 그래프가 어떻게 표현이 달라지는지 등등을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시각하는 방식도 또 그래프뿐만 아니라 우리가 다른 방식을 표현한다면은 그림으로 그린다면, 예를 들어서 달리기가 빠른 학생들은 심폐지구력이 높은 학생들은 좀 달리기 모습을 크게 그린다든지, 아니면은 이제 악력이 높은 학생들은 이제 주먹 그림을 더 크게 그리는 이런 그림 그래프나 인포그래픽으로 접근하는 방식도 생각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렇게 데이터까지 시각해 봤을 때 마지막으로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예측이죠. 그래서 우리 반의 전체적인 평균과 비교했을 때 나의 체력이 어느 정도일지 한번 물어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 이제 쭉 해보니까 어느 정도 목표가 생길 것 같은데, 그런 목표로 한 체력 스탯을 달성하기 위해서 어떻게 노력을 했는지, 그리고 이제 서로의 체력을 측정했을 때 기분이나 느낌이 어땠는지, 이것들을 이제 아까 정성적인 데이터를 모아서 한꺼번에 표현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같이 나눠보고, 그 다음에 상대방이나 그 다음에 우리 반의 생각들이 어떤지 이런 것들도 함께 나누는 시간들을 가져보려고 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서로의 데이터 분석 결과를 보고 알맞은 운동 계획을 서로에게 컨설팅 해주는 것, 이게 여러분이 이제 데이터 과학 그리고 운동, 여러분이 헬스 트레이너가 됐을 때 데이터를 접근으로 해서 여러분이 실제로 데이터에 기반해서 컨설팅까지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방식으로 일단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장기적인 프로젝트인데 이거 여러 가지 외부 행사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찾아오는 이런 외부 강의다 이런 게 있어가지고 데이터 수집이 생각보다 지키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웬만해서는 이제 데이터를 처리하는 거, 여기가 좀 더 많이 강조될 것 같습니다. 2학기 때는 아무래도 좀 전면 등교가 이루어지니까 좀 더 정렬된, 좀 가공이 잘 돼 있는 그런 데이터가 좀 수집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를, 이제 데이터 과학자를 한번 우리가 알아보는 진로 시간은 한번 가졌어요. 여기를 들어가시면은 글래스도어라는 사이트인데, 여기가 이제 직업 평가 사이트예요. 여기를 접속해 보시면은 나중에 이제 여러 가지 직업군이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애들한테 그 검색을 한번 해보라고 했어요. 자,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를 한번 검색해봐라. 그러니까 자바 개발자가 지금 9만 달러를 벌고 데이터 과학자가 지금 11만 3천. 역시 아이들은 돈을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돈을 보니까 내가 무슨 방향을, 여러분이 알고 있는 치과 의사가 10인데 데이터 과학자가 2위야 2위. 와, 이 정도면 굉장히 차이 나지 않은 것 같아요. 물론 돈은 데이터 치과 의사가 더 많이 버는데 시간별 이런 약간 그 삶의 질이나 이런 거 따져보면은 이제 일하는 시간 대비 굉장히 수익이 많다는 것을 보면은, 학생들이 이제 데이터 과학자는 이렇다 이런 얘기보다 돈을 많이 벌구나 하니까 바로 직관적으로 반응하더라고요. 좀 교육의 목적에서 약간 회의감이 들지만, 여러분 돈을 보고 하는 건 아니지만 일단 이거는 보여주는 거예요 라고 하면서 데이터 과학자를 직접 한번 검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것뿐만 아니라 이제 아무래도 초등학생들이 영어를 잘 모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제 모르는 경우 같은 경우는 이제 영어로 제가 검색해서 다른 직업도 검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데이터 과학자를 검색하는 진로 탐색 시간이라기보다는 이제 진로를 탐색하고 보는 시간에서 데이터 과학자를 접근하는 그런 사례입니다. 그래서 데이터 과학자가 하는 역할은, 이거는
이제 그냥 한번 간단하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머신러닝하고 파이썬, SQL 뭐 이런 거 한다고 하는데 이건 초등학교에서는 저희 반에서는 다루지 않고 이제 소프트웨어 영재에서는 잠깐 이 정도를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 실제로 데이터 과학자가 하는 언급 이제 말들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뭐 파이썬 알고리즘 이런 것도 사용하고 그다음에 이런 대화 같은 것들이 실제적인 직업을 가진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다음에 뭐 이제 미래 이제 진로 교육에서 미래 사항을 보면은 2025년에 인공지능과 로봇이 본격적으로 사람이 일을 대체할 수 있을 것인가 이렇게 물어봤는데 7점 만점에서 이 정도가 나왔다. 그래서 점수가 높을수록 대체 가능성이 크다. 이거 좀 어려운데 이제 이것도 역시 초등학교 저희 반 학생들은 언급하지 않고 소프트웨어 영재 학생들한테 이 자료를 언급했습니다. 가장 뭐 업무 기초 능력이 이렇게 기초 능력에 해당하는 경우는 이제 점수가 높기 때문에 대체 가능성이 크다. 이런 거는 이제 표를 통해서 학생들이 직접 찾아보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이제 선생님들께서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인공지능이나 로봇의 직업별 업무 수행. 인공지능이나 로봇이 어떻게 나중에 바꿀 수 있을까 보니까 고위험 회계사. 자, 이거는 여러분들 부모님 직업이 회계사라 해서 내일 당장 이거 직업이 이러시는 게 아니라 나중에 이렇게 바뀔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도 이런 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인공지능을 활용한 이런 분야로 변화를 꾀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학부모님들의 이제 직업에 대해서도 좀 보호를 해주는 차원으로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저희 이런 직종에서도 교사가 있고 소방관, 강사 등등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직업 소개할 때는 이제 부모님들의 학부모님들의 직업의 이제 사라지냐 아니냐 이런 거에 좀 많이 몰입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잘 이제 표현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로 데이터 과학자가 돈이 많이 벌린다고 하는데 그러면은 데이터는 실제로 돈이 될까? 여기를 이제 한국 데이터 거래소를 한번 안내를 해봅니다. 여기도 들어가 보면은 이제 여기 데이터 상품이 있고 플랫폼 서비스가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보면은 야 이게 올 CJ에서 낸 건데 220만 원이래. 야 이게 SKT 1000만 원이래. 이거 얘들이 이제 막 놀라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한번 여러 가지 데이터를 한번 찾아보세요. 무료 데이터도 있고 유료 데이터도 있는데 뭐 무료 데이터도 찾아보고 유료 데이터도 한번 찾아보세요 하면은 데이터가 실제로 이렇게 정리만 잘 해놔도 굉장히 큰 돈이 된다는 것을 학생들이 이렇게 경제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동기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야, 이커머스 가전제품 순위가 6천만 원이라고 해요. 여러분들이 2021년이라고 하면은 나중에 2022년에 여러분이 6월 달에 이렇게 잘 정리해서 하면은 여러분들은 한 달에 6천만 원을 벌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데이터 과학에 그런 역량이 필요하겠죠 라고 하면서 이렇게 데이터가 돈이 된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 말이 이제 돈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돈이란 거는 이제 우리 사회에서는 가치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가치를 많이 얘기해요. 이렇게 가치가 있고 이 가치라는 것을 돈으로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 정도로만 언급합니다. 지나치게 돈으로 얘기하면은 좀 너무 좀 몰입적으로 그쪽이 막 또 몰입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선에서 가치 중심적으로 이 상황을 끊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관심 있는 분야의 데이터와 같이 탐색해 보세요 라고 하면서 데이터 거래소에 있는 데이터를 한번 검색해 보도록 하고 소프트웨어 영재사 학생들한테는 이제 공공 데이터, 오픈 데이터를 실제로 찾아보도록 하게 안내하였습니다. 그래서 뭐 자기에게 필요한 데이터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기회를 가졌어요. 그래서 근데 공공 데이터가 어디 있는지 잘 몰라요. 그래서 다 찾아와 드렸습니다. 공공 데이터 포털, 뭐 이제 논문, 뭐 국가 통계 포털, 미세먼지 에어 코리아, 관광 빅데이터, 통계청 이런 것들도 이제 여러분들 학생들에게도 안내를 합니다. 이런 걸 여러분들이 일일이 다 들어갈 필요는 없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런 거 정리해 놓으면은 언젠가 필요할 때 들어갈 수 있지 않겠어요? 라고 하면서 여러분이 이제 이걸 해야 되는 것과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거랑 또 다르다는 것을 여기서 한 번 더 짚어보았습니다. 뭐 미세먼지 같은 경우나 아니면 관광 빅데이터 이런 것들을 굉장히 학생들도 좋아하는 그런 주제이기도 하고 그래서 실제로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다른 나라도 있어요. 영국, 미국, 영국, 호주, 캐나다가 아니죠. 뉴질랜드, 그리스, 러시아, 모로코 이런 것도 한번 찾아보세요 하면 물론 다 못 찾습니다. 이걸 실제로 찾아보는 학생은 한 명도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이 나중에 이런 것들을 영어도 잘하니까 그 다음에 뭐 노르웨이어, 그 다음에 뭐 러시아 이런 것들로 언어를 배우다 보면은 그리고 요즘 번역 시스템이 잘 발달되어 있으니까 이런 것도 나중에 찾아보면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그냥 저는 제시만 하고 넘어갔습니다. 네덜란드, 우루과이, 스페인, 이탈리아, 칠레, 몰도바 어린이 저도 잘 모르겠어요. 오스트리아, 그 다음에 세계 은행 공공 데이터 이런 것들도 여러 가지 종류의 공공 데이터, 오픈 데이터가 있다는 것을 이렇게 간접적으로 제시하면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데이터 과학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적용이 되냐 범죄를 예측하기도 하는데 적용이 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나라의 사례들을 이제 얘기했죠.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의 경우가 대표적이겠는데 이렇게 CCTV나 이런 카메라도
충분히 범죄를 예측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인상착의를 확인할 수 있는 정도까지 많이 발달했다는 거죠. 물론 여기에 인공지능 시스템이 많이 적용이 됐지만 그 근반에는 이것을 적용한 이제 인공지능을 학습했던 이런 사람들의 각각의 외모나 이런 데이터들이 기반이 돼 있다는 것을 학생들에게 안내를 해줍니다. 축구 전략하는 건 실제로 이거는 코치들이 이제 사용했던 거죠. 운동하는 이런 코치들이 그냥 운동만 기술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굉장히 분석적인 데이터를 활용해서 가장 최적화된 그런 포지션이나 역할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그런 운동 시간이나 이런 것들을 통합적으로 관리해 주기 때문에 요즘에는 스포츠도 과학이라는 것을 학생들이 이게 진짜 스포츠가 과학이라는 것을 이렇게 사례를 통해서 제시를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교통사고 예측하는 거는 이제 우리나라에도 실제로 활용하고 있는 거죠. 대구 지역의 교통사고 위험 서비스를 이제 예측하는 건 이건 뉴스 기사를 추천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여기 DNA나 인공지능 이제 머신러닝이나 딥러닝 활용했겠죠.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이거 위험을 예측하는 서비스. 기본적으로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을 분석을 해서 이렇게 예고하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학생들에게 안내하면은 그 정도는 충분히 다 이해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서울의 심야버스 노선들 밤에도 버스가 다니는데 그러면 모든 지역에 버스가 다닌다면은 굉장히 에너지가 많이 손실이 되겠죠. 하지만 필요한 곳에 사람이 많이 다니는 곳에 우리가 찾아서 거기에 노선을 만들면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 거기에 이제 최적의 효율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면서 서울시 심야버스 노선도 이런 것들을 얘기했습니다. 이거는 심야에 전화를 이용하는 사람들 정보를 분석해서 이 길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거 진짜 깜짝 놀랐어요. 저도 조사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다른 나라의 사례 같은 것도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이제 브라질 같은 경우나 아니면 보스턴 이런 것들도 특히 브라질 같은 경우는 이제 지능형 통합 운영 센터로 해서 우리나라로 따지면 이제 그 종합 재난 지원센터 운영센터 이런 것을 이미 시스템을 구축했다는 것을 이렇게 사례로 제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험회사에서 활용할 수 있고 머니볼 이거는 영화를 나중에 학생들한테 보여주기로 했어요. 머니볼 유명하죠. 그래서 이제 모든 이런 야구를 좋아하는 학생들이 생각보다 많기 때문에 데이터를 분석해서 좌타자, 우타자, 안타, 시점이 투 스트라이크인지 이전인지 이후인지 모든 것들이 정리가 되는 것이 야구 사회이기 때문에 야 우리가 스포츠는 과학이지 않니 하면서 나중에 모든 학기가 종료되면 머니볼 이론을 보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정형과 비정형 데이터도 똑같이 수집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최적으로 투수를 배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야구도 통계가 들어갔다고 하면 요즘에는 통계라기보다는 데이터 과학이라는 표현을 좀 더 많이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제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선에서 모바일에 또 사용하는데 여러분들 나중에 성인이 되면은 설문조사를 굉장히 많이 할 거예요. 근데 그 설문조사가 여러분이 특정한 나이나 종교 이런 것들도 충분히 있는데 나중에는 여러분이 투표 여부 과거에 했는지 그 다음에 어떤 잡지를 읽는지 어떤 음료를 마시는지 이런 거에 통해서 여러분들의 공통점을 나중에 찾아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맞는 맞춤형 선거 전략이 나오니까 속지 말고 잘 선거의 공약을 잘 보고 여러분이 투표하는 그런 선량한 멋있는 힘이 되시길 바랍니다. 라는 것과 반대로 여러분들이 이런 선거 데이터를 추측한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나중에 큰 사람이 돼서 대통령이 된다고 하면 어떻게 선거 전략을 구축해야 될지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면 좋지 않겠어요? 라고 하면서 제시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여기는 엔트리로 데이터 과정을 실제로 해보는 단계로 넘어갔어요. 여기는 이제 제가 이거는 정리해서 파일을 제가 이제 줌 여기다 올려드릴게요. 그래서 엔트리 접속하시면 작품 만들기가 있고 그 다음에 데이터 분석이라는 태블릿 그 블록 모음이 있습니다. 거기서 테이블 블록이란 테이블 추가하기라면 엔트리에서는 좀 고맙게도 이렇게 잘 정리가 되어 있는 일련의 정렬된 데이터 세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이 테이블을 하나 정도 하나하나 두 개 여러 가지 할 수 있는데 일단 하나만 해서 여러분이 학생들에게 필요한 데이터를 한번 여기서 골라서 해보세요 라고 하나를 선택해서 추가 버튼 누르면은 그 데이터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러면 데이터를 가져오면은 엑셀처럼 테이블 엑셀 파일처럼 나와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 예시로 지금 들었을 때는 소비자 물가지수라는 이런 것을 가져왔는데 이거를 나중에 시각하는 것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차트에서 이 차트를 막대나 선그래프, 원그래프 또는 점, 산전도 표현, 히스토그램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고 가로축이나 세로축을 모두 자유롭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여기까지 단계를 안내해 주면은 금방 이제 정리가 된 시각화된 자료들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가로축이나 계열을 바꿔보면서 여기서 유의미한 한번 필요인 빵과 우유의 관계, 빵과 달걀 간의 관계 이런 식으로 다른 거에 계열을 한번 찾아보는 활동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면은 이런 식으로 결과가 나온다는 거죠. 여기서 굉장히 빵값이 올랐네요. 여기도 올랐고 여기도 올랐고. 그래서 이렇게 하면 데이터의 경향을 쉽게 파악할 수 있으니까 다른 계열로 한번
확인해 보세요라고 하면서 데이터 파악을 엔트리로 학생들이 접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 여기 같은 경우는 외부의 데이터를 사용하는 건데 이거는 소프트웨어 영재에서는 적용을 했지만 여기서는 하지는 않았어요. 이제 초등학교 5학년 대상으로 하기에는 외부 데이터 사용하기까지는 아직 좀 무리가 있더라고요. 코시스라는 국가 통계 포털에 가면은 여행 방문지 선택하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네이버 엔트리에서 제공해 준 그 사이트에 정리된 그런 자료를 바탕으로 제작된 자료입니다. 여행 방문지 자료 여기서 국민 여행 조사, 뭐 관광 당일 여행 방문지 선택 이후 이 자료를 불러오면 이렇게 나오게 돼요. 그리고 여기서 필요한 것만 이제 찾아서 이제 정리를 하면 되겠죠. 뭐 다 필요 없으니까 여기서는 1레벨만 선택하고 2레벨 전체에 해제를 했죠. 그리고 나서 연령과 그 다음에 연령, 여기는 최에서 통계표를 조회하면 아까 그 데이터셋과는 다른 데이터 테이블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파일을 다운로드하게 되면은 우리가 필요한 데이터를 이제 찾을 수 있다는 거죠. 이거는 실습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소프트웨어 영재까지는 할 수 있는데 초등학교 학생들이 하기엔 좀 쉽진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여기서 엑셀 파일을 받는다고 해서 이 엑셀이 적용이 되진 않아요. 그래서 이 엑셀을 다 어느 정도 좀 다룰 수 있어야 되고 엑셀에 대한 행렬 정도의 개념을 알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구체적으로 다루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빠르게 넘어갈게요. 통계 분류에서 열 전체 필요한 거 보면은 이런 거는 데이터가 필요 없죠. 이건 데이터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건 다 삭제하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게 보면은 2019년도 빼버렸고 그 다음에 통계 분류도 여기서 이제 칸을 줄였죠. 셀을 하나 줄여서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통계 분류도 연령으로 이제 가로와 세로의 행과 열을 특징을 맞춘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거 따라하면은 소프트웨어 영재 같은 경우는 충분히 할 수 있는데 6학년 정도면 이 정도도 어느 정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2학기 때쯤 되면은 1학기 때부터 충분히 이런 이제 그 소프트웨어라든지 아니면 ICT 좀 어느 정도 소양이 있는 학생들이라면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예, 그래서 이제 선생님들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아이들과 수업할 때 꼭 해보고 싶네요. 이렇게 응원의 메시지 계속 주고 예,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예, 네, 제가 지금 화면이 하나밖에 없어서 네, 선생님들의 채팅 볼 수가 없어서. 네, 그래서 아까 이제 데이터를 하면 파일을 올려가지고 하면은 아까하고 이제 맨 처음에 있었던 이제 엔트리에서 제공하는 그런 데이터셋이 아니라 우리가 사용하는 일반적인 데이터 테이블을 외부에서 받아서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아까 외부에서 받았던 데이터 테이블이고 이거를 이제 인식을 하고 이제 똑같이 차트 형식으로 정리를 하면 됩니다. 연령으로 해서 이동거리 했을 때 이렇게 이거 연령대별로 이동거리가 얼마나 많은지 이런 것도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가로축에는 연령, 뭐 새로 이동거리인데 볼거리 되고 여행지 지면 되고 또 여러 가지 중복 선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중복적으로 선택해서 데이터의 경향성이나 아니면은 미래에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거를 관광 당일 여행 방문지를 선택했다면 여러분이 나중에 이렇게 관광지를 만들게 됐을 때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어떻게 관광지를 꾸미면 좋을까? 아니면은 이렇게 무엇을 많이 배치를 하면 좋을까?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은 충분히 근거를 바탕으로 얘기하는 거죠. 자기를 생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가보니까 이렇다가 이렇게 경험적인 데이터가 아니라 이렇게 검증된 통계적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제 얘기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여러분들은 이미 다 데이터 과학자가 됐네요 라고 하면서 넘어갔습니다. 자, 구글 설문지를 이용한 건 이제 생활 속에 있는 데이터 과학인데 이거는 이제 선생님들께서 설문지를 많이 작성해 보셔서 이것도 빠르게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설문지 작성하는 방법도 이렇게 단계적으로 얘기를 PPT에 이거 화면에 띄워놓고 프로젝트에 띄워놓고 학생들에게 차근차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 뭐 영재대 독서 습관 물어보고 일주일에 책을 몇 권 있습니까? 이렇게 해서 옵션을 넣을 수 있겠죠. 그리고 이게 더하기 버튼이나 필수라면 무조건 응답을 해야 되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체크박스 이런 것도 있는데 나중에 공유하는 것이 좀 어려워서 공유하는 것만 이렇게 간단하게 짚어주시면은 학생들이 한두 번 만들면은 공유하는 것만 까먹지 나머지는 다 까먹지 않고 여러 번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유 스프레드 시트를 하나 만들어요. 그래서 이제 학생들에게 이제 이 링크들을 전부 다 만든 설문지를 여기다 올려놓고 직접 자기들이 들어가면서 1번부터 제가 1번이라면 2번, 3번, 4번 올려서 모두 설문을 각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20명이라고 하면은 데이터가 20명 분의 데이터가 총 쌓여서 여러 가지 프로젝트가 완성이 되는 거죠. 이거는 소프트웨어 영재에서 만들었던 그거기 때문에 그리고 기본적으로 구글에 있는 데이터나 그리고 구글에 있는 이제 이런 앱을 사용하려면은 기본적으로 학생들이 구글 계정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학교에서 이제 관리자를 통해서 정보 관리자를 통해서 이제 구글 계정을 하나씩 학생들이 가질 수 있도록 사전에 작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통계를
실질적으로 바로 내줍니다. 설문지에서는 통계를 바로 내주기 때문에 아까처럼 필요한 그런 데이터를 시각하는 단계를 거치지 않고도 이렇게 쉽게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정리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것도 CSV, 엑셀 파일이죠. 일종의. 그리고 이것도 나중에 파이썬으로 통해서 제어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 셋이기 때문에 이런 것 정도만 알아두면 좋지 않을까라고 해서 영재 학생들에게 이렇게 언급을 했고요. 그 다음에 설문 요인 같은 거는 너무 모르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1번부터 8번까지 8개의 종류가 있으니까 여러분이 예시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세요 하면서 이것도 간단하게 넘어갔습니다. 근데 애들이 단답형, 장문형, 체크박스, 드롭다운, 이 체크박스하고 드롭다운만 살짝 헷갈려야지 나머지는 다 금방 맞추더라고요. 객관식 그리드나 이 직선 다르킹 같은 는 이제 뭐 감정 표현하는 1단계부터 10단계 이런 거 할 때 많이 사용하죠. 그 다음에 이제 워드 클라우드. 우리가 이제 이걸 만약에 한다고 하면은 굳이 이제 그래프나 아니면은 이렇게 뭔가 이런 걸로 좀 약간 수학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닐까 싶어서 다른 방식으로 시각하는 방식을 접근했습니다. 그게 이제 워드 클라우드인데요. 이 워드 클라우드 사이트에 가시면은 딱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맨 위쪽에 상단이 이렇게 나와 있고 아래쪽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텍스트를 여기다 집어넣으면은 여기다 이제 텍스트를 이렇게 워드 클라우드 형태로 표현해 주는 거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하트, 별 이렇게 모양이 다양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저 같은 경우는 이거를 수집할 때 채팅창을 종료하면은 줌에 이제 모두 채팅창이 저장이 되잖아요. 그 저장된 채팅창에 학생들에게 이제 어떤 질문을 주면은 그 질문을 채팅창에 저장하더라고 채팅창을 이제 다 텍스트로 넣어서 여기다가 제가 숫자로 거울을 해서 나중에 이걸 보여줍니다. 물론 이제 학생들에게 실제로 해보면 좋을 것 같긴 한데 아직까지는 저는 워드 클라우드는 아직 학생들과 해보진 않았습니다. 근데 이거 하면 저는 좋아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 유령 마크가 있는데 여러분이 가장 무서워하는 귀신이 무엇입니까? 하면서 써보게 해서 써본 다음에 타이핑 잘하는 친구 한 명 불러다가 텍스트 손 소독시키고 선생님 키보드 쓰세요 하면서 하면은 워드 클라우드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시간이 좀 저도 데이터 과학을 좀 지금은 많이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서울교대 영재 학생들은 5학년은 데이터 과학을 하고 있고 4학년 때 이미 인공지능에 대해서 충분히 익힌 상태에서 지금 올라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 과학이 어떻게 보면은 이 인공지능과 약간은 좀 같으면서 다른 측면이 있지만 그래도 예측하는 측면에서 인공지능이 예측을 해주냐 아니면 우리가 데이터 과학에 이제 분석된 결과를 보고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여기도 여기 삭제를 제가 안 했네요. 저는 그래서 AI 전문가를 우리가 양성을 한다고 하면은 워낙 선생님들께서 다 앞서서 사례 나눔 해주신 선생님들이나 이런 것들이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서 저는 좀 짧게 하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기술을 체험해서 원리를 이해하고 그 다음에 인공지능 활용 분야를 탐색하고 나중에 이걸 어디에 적용할 수 있을지 확장하는 그런 단계까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이걸 해본 지 너무 오래돼가지고 인공지능 주제로 강의해 본 지 오래돼서 급하게 빌렸어요. 급하게 태블릿을 빌려서 학생들에게 체험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미술을 체험한다고 일단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미술이라기보다는 AI의 체험 도구는 어느 교과에서는 충분히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일반적으로 미술이라고요. 그림 그리니까 미술이라고 제시를 드렸지만은 여러분 선생님들께서는 어떤 분야에도 사용할 수 있다는 것 정도를 일단 그런 제한의 폭을 두지 않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자, 퀵드로우나 오토드로우 같은 경우는 앞서 선생님들께서 아마 말씀을 많이 해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스크라인펜이랑 고갱을 잠깐 안내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고갱. 그래서 퀵드로우 같은 경우는 이제 인공지능이 사람이 그린 그림을 충분히 알아맞힐 수 있고 그 다음에 이것이 많은 사람들이 그려진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인공지능이 학습하고 이제 사용자가 그렸던 그림을 예측할 수 있다라는 것이 이제 퀵드로우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었다면은 여기서 잠시만요. 네, 여기 이게 이제 스크라인펜입니다. 여기서 보면은 오른쪽 아래를 먼저 보셔야 돼요. 오른쪽 아래 고양이라고 나와 있죠. 그러면은 여기서 고양이를 그림이 됩니다. 지금 굉장히 지금 제 PC가 느려서 줌이 켜지고 보면은 초록색으로 그려진 게 인공지능이 대신해서 그림을 추천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따라서 그리다 보면은 공유가 안 되고 있습니다, 선생님. 화면 공유 안 되나요? 네네네. 그러면은 나중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지금은 보이실까요? 보여. 예, 지금 네, 보입니다. 이게 보시면은 이게 스크라인펜이라는 도구입니다. 이거는 구글 익스피리먼트에서 있는 도구 중에 하나를 추려왔습니다. 오른쪽 아래 보시면은 고양이가 있는데요. 여기서 고양이를 그리면 돼요.
고양이를 그리면은 지금 제가 PC가 느려서 많이 했는데 지금 초록색이 아마 선이 보이실 거예요. 이 검은색 선은 제가 그린 거고 초록색 선은 지금 인공지능이 대신해서 AI가 그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렇게 그려지는 과정을 보여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제가 지금 보여드리기가 지금 쉽지가 않으니까 제가 채팅창에 남겨드릴게요. 그래서 나중에 고양이를 그려보시면은 이제 네. 점점 고양이에 맞게 초록색 선이 추천하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워낙 그려진 그림이 많기 때문에 학생들이 봐서도 이거 고양이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거는 이제 워낙 데이터가 방대하고 인공지능이 아직까지 완벽하지 않다. 여기서 적용되는 머신러닝이 확실하지 않다. 이 정도로만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아래쪽에 보시면은 고양이뿐만 아니라 버스라든지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퀵드로우를 통해서 이제 예측하는 것을 보여줬다면은 이제 여기서 인공지능이 함께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그런 가이드를 제시할 수 있다는 것을 여기에 있는 도구를 통해서 안내를 드리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 있는 화면은 혹시 지금 보이실까요? 네, 보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거는 고갱이란 건데, 자, 오토 드로우를 통해서 그림을 좀 좀 가공이 잘 되게 그림처럼 보이게 학생들이 약간 러프하게 그렸다면 좀 더 그림처럼 보이게 한다면 이거는 좀 더 사실적으로 표현해 줄 수 있는 이런 도구입니다. 아래쪽에 빨간색 이제 상자가 나와 있는데 여기에 체크박스를 체크하시면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아래쪽에 지금 사용하실 수 있는 그림 탭이 있는데 이 중에 아무거나 하나 고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는 바다를 골라볼게요. 그리고 지금 왼쪽에 그림을 그리시면 오른쪽에 나타나는데 왼쪽에 있는 그림을 선택할 수 있어요. 구름이라든지 안개, 언덕, 산 이런 게 있죠. 저는 산을 한번 여기다가 표현해 볼게요. 그 왼쪽에 굉장히 이게 지금 선생님이 이렇게 그리고 있는데 선생님 그린 게 굉장히 지금으로 작품으로 보면은 굉장히 유명한 화가가 될 것 같아요 라고 하면서 안내를 하고 나서 오른쪽 버튼 누르면은 이제 산이 적용이 된 걸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게 보면은 이게 아직까지는 잘 안 나타나죠? 이런 거를 여기다 강도 그려보고 그 다음에 바다도 이어서 그려보고 하늘을 좀 더 멋있게 표현해보고 눈도 내려볼 거야 하면서 표현하면은 오른쪽에 있는 그림을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죄송합니다. 이런 식으로 사용하면 학생들이 굉장히 정교하게 표현하면서 간단하게 그린 그림이지만 인공지능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가 사실적으로 그림을 표현할 수도 있다. 이렇게 인공지능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안내를 하는 거죠. 킥드를 통해서 인공지능을 원리를 탐색하고 이걸 또 좀 더 구체적으로 약간 그 완벽하게보다 과정을 좀 탐색해보고 정교하게 그릴 수 있는 오토 드로우를 사용해보고 그 다음에 실제처럼 그려보는 것을 활동을 해보도록 합니다. 지금 선생님들이 너무 좋다고 너무 재밌다고 지금 계속해서 메시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잠시만요. 다시 슬라이드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른쪽에 있는 게 제가 그린 그림인데 이건 좀 실제처럼 보이죠? 야, 왼쪽에 있는 그림이 뭐 비쌀 것 같아요. 오른쪽에 있는 그림이 비쌀 것 같아요. 애들한테 물어보면은 당연히 오른쪽이라 하지만 저는 왼쪽이라 합니다. 왜냐? 이건 사람이 그린 거니까 더 비싼 거죠. 사람이. 김명선 선생님도 학생들하고 꼭 해보고 싶다고 계속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음악 쪽이 한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제가 음악이 좀 더 많아서 음악이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이것도 어느 부분에서는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음악 분야에 사용하기보다는 이제 교과의 특성에 맞춰서 그리고 이제 인공지능의 도움을 받으면 좀 더 표현할 수 있는 부분이 학생들이 그냥 아무것도 없이 맨몸으로 표현한 것보다 훨씬 더 좀 있어 보이고 정교하게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런 도움을 받는 부분, 표현을 하는 부분에서 좀 AI 체험할 수 있지 않을까 싶으면 좋을 것 같아요. 보면은 시잉 뮤직이랑 그 다음에 크롬 뮤직 랩, 그 다음에 세미컨덕터 이렇게 있고 워드 신스라고 있는데 시잉 뮤직부터 보시면은 이렇게 도레미파솔라시도라는 이 파형을 실제로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워드 신스 같은 경우는 이제 글자를 입력하고 글자의 높낮이를 조정해서 이거를 말과 가사하고 멜로디를 함께 만들 수 있어요. 이건 초등학교 학생들도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저희 반도 태블릿을 줘가지고 만들어 보니까 생각보다 제가 생각했던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좀 있어 보이고 실제로 이 정도면 좀 음악에 대한 감수성이 있는데 라고 좀 약간 진로의 방향도 느낄 수 있는 학생들도 한두 명 발견되기도 합니다. 여기 있는 것들도 제가 이거 나중에 보내드리면은 여기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거 제가 다 링크로 남겨놨으니까 나중에 링크로 더 접속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뭐 오케스트라 지휘 같은 경우는 예전에 선생님께서 아마 사례 나눔에서 제시를 해주셨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따로 언급하진 않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비대면 수업할 때 주의할 점이 있는데 비대면 수업하실 때는 이제 캠이 줌으로 켜져 있는 경우이기 때문에 줌에서 켜져 있으면 여기서는 켜져 있지 않아요. 대부분의 이제 카메라를 사용하는
이제 인공지능 이제 체험 도구들은 카메라가 하나만 작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사용할 때는 되도록이면은 비대면 수업이라기보다는 이제 태블릿이나 아니면 카메라가 갖춰진 학교에서 하시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자, 크롬 뮤직넷 같은 경우는 한 번쯤 꼭 접속해 보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제가 이거는 잠깐 주소로 남겨드릴게요. 이거는 주소로 남겨드릴게요. 선생님들이 다들 너무 좋아서 애들이 좋아할 것 같다 하시고 지난번에 수업해 주신 서희전 선생님도 감사하다고 계속해서 인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 크롬 뮤직넷도 잠깐만 공유해 드릴게요. 자, 여기 같은 경우는 좀 뭔가 선생님들이 수업 실제로 바로 적용하실 때 필요한 것들님이 좀 잘 만들어진 걸 원하시잖아요. 근데 여기 있는 경우는 진짜 잘 만들어져 있어요. 자, 이거부터 이제 같이 피아노를 칠 수 있고 송메이커 많이 사용하시죠. 송메이커 같은 경우나 이제 도트를 찍으면은 그 도트에서 자연스럽게 소리를 표현해 줄 수 있는 악기 체험 도구입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인공지능의 왕이 약간 거리가 좀 있을 수가 있는데 이것도 이제 AI 익스페리먼트를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진 그런 도구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도 악기도 바꿀 수 있고요, 일렉트로닉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로 세이브도 할 수 있습니다. 잠시만요. 자, 그래서 맨 처음 다시 들어가시면은 그리고 여기 체험 도구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리듬도 있고 파형도 여기 찾아낼 수 있습니다. 스펙트로그램, 이거는 저 같은 경우는 이거를 좀 써보고 싶어요. 안 그래도 이제 제가 내일 리코더 생평가긴 한데 아직까지 리코더 이제 정확한 음정을 내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말하는 거 버튼을 누르시면은 지금 마이크가 제거 사용할 수 있는데 이제 말이나 이런 소리의 파형 같은 경우를 이렇게 그림으로 실제로 표현해 줄 수 있죠. 그래서 학생들한테 이런 거를 얘기하면서 야, 우리가 휘발성 학생들이 모르니까 우리가 그냥 말하면 사라져버리는 이런 대화 같은 것나 소리 같은 것도 이렇게 처음에 말했던 것과 앞으로 계속해서 말할 수 있는 것들을 이렇게 데이터로 저장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면서 이 스펙트로그램을 학생들이 직접 말을 해보게 합니다. 그러면은 학생들이 마스크 넘어서 말을 하는데 너무 얘들아 크게 소리 지르면 우리가 방역 수칙이 위반될 수 있으니까 좀 적당히 하고 집에서 한번 해보세요 라고 하면서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기 각가지 체험 도구가 있으니까 여기서 한번 여러 선생님들께서 하시면 좀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죄송합니다. 말이 좀 갈수록 빨라지고 있네요. 그래서 종류가 여기 여러 가지 나와 있고 이것도 제가 보내드린 것에 있어 여기 아래쪽에 링크를 접속하시면 충분히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소리를 파형으로 만들어 봤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실제로 우리가 이렇게 사용하는 실제 지구촌에서 사용하는 분야가 없을까라고 하는데 이걸 패턴 라디오로 안내해 줍니다. 이거는 혹등고래 소리를 8,000시간 동안 녹음한 파일을 올려놨어요. 그래서 여기를 들어가시면은 이제 여기 가운데 버튼 재생하면은 이제 고래 소리가 막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직접 한번 찾아보면서 고래 소리를 찾아보세요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고래 소리의 패턴을 한번 찾아서 도화지 한번 그려보세요. 도화지 그리하면 절대 안 그립니다. 산책물을 그리고 고래소리 찾는데 엄청 바빠하더라고요. 그래서 고래소리 패턴을 한번 찾아보면서 여러분이 소리를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소리에도 공통적으로 패턴이 있지 않을까라고 하면서 소리라는 이제 휘발성이 있는 것들도 데이터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이제 패턴 라디오라는 것을 통해서 제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이건 좀 더 정리가 잘 돼 있어요. 이건 볼스 사운드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거 하나하나 적혀 있는 이런 작은 모양이 전부 다 새소리입니다. 선생님 화면이 네, 공유. 잠시만요. 네. 잠시만요. 지금 보이실까요? 네, 보입니다. 네. 그래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시각적으로 표현할 수 있던 것이 얘기가 된다면은 이제 우리가 실제로 활용해 본 바로 이제 혹등고래 소리를 찾는 것을 실제로 해봅니다. 여기서 처음부터 끝까지가 8,000시간이에요. 그래서 아래쪽에 있는 것을 재생을 하시면은 이제 이렇게 소리가 나는데 그 소리를 통해서 고래 소리를 찾아보고 그 다음에 고래 소리의 패턴을 한번 그려보게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잘 안 그리더라고요. 찾느라 바쁩니다. 그리고 여기부터 고래 소리뿐만 아니라 새롭게 찾은 소리들이 많이 있어요. 보면은 보트 소리도 나고 그 다음에 배 소리도 나고 가끔씩 사람 소리도 나기도 한다는데 저는 사람 소리는 못 찾아봤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소리를 찾는 이유가 무엇일지를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소리를 찾으면서 이렇게 고래 소리, 혹등고래가 아무래도 멸종 위기이다 보니까 이런 고래 소리를 패턴으로 우리가 데이터로 저장해 놓는다면 나중에 우리가 모르는 지역에서 고래가 발견되지 않는 지역에서 소리를 탐색한다면은 가끔씩 이렇게 소리가 나타났을 때 파형이 보인다면 여기에도 고래가 지나가는 수 있지 않을까라고 예측할 수 있는 그런 자료로 활용되는 것을 이제 패턴 라디오를 통해서 제시를 하였고 여기 있는 버즈 사운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여러 새소리를 녹음해서 뭐 굉장히 다양하게 만들어놨어요. 이게 작은 거 하나하나가 점 하나하나가 전부 다 새소리입니다. 그리고 왼쪽 위에 검색창이 있는데 여기 있는 검색창을 사용해서 새소리를 비슷하게 찾을 수 있어요. 오리를 찾으면 오리 소리만 해서 여기 오리, 여기 오리, 이쪽이 오리, 여기 오리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새소리 중에서도 오리 소리를 이제 여러 학생들이 실제로 비교를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마음에 드는 울음소리를 가진 새를 찾아보세요 라고 하면서 동기를 유발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해보면서 이렇게 새 소리를 가진 지도를 만든 까닭이 무엇일지 그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소리를 통해서 지도를 만들어 봤는데 지도가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지형을 나타내는 지도뿐만 아니라 이렇게 어떤 데이터를 정리하는 것들도 지도를 만들어서 하면은 나중에 후속에 다른 데서 사용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좀 더 가치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걸 나중에 판다면은 여러분들이 굉장히 큰 돈이 아니라 가치를 볼 수 있겠죠 라고 하면서 이제 이렇게 AI 체험과 인공지능과 이제 데이터를 함께 제시를 했습니다. 이제 여기 있는 프레디미터 같은 경우는 이제 노래를 부르면은 이제 프레디 머큐리의 녹음 파일의 이제 음성을 분석해서 얼마나 비슷하게 부른지 측정해 주고 AI 듀엣 같은 경우는 사용자가 이제 건반이 떠요. 건반이 뜨면은 이것을 입력한 피아노 음정의 패턴을 인식해서 스스로 연주를 하는데 듀엣을 할 정도는 아닙니다. 하지만 어떤 음을 눌렀고 그 다음에 그 음을 통해서 어떤 화음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까지는 제시를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스크럽이 이거 같은 경우는 캠을 사용하는데 캠에 촬영된 모습을 이렇게 캐릭터로 바꿔줍니다. 이런 형태로 캐릭터를 바꿔줍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태블릿을 갖고 이걸 실행을 하면은 이제 학생들만의 이제 캐릭터를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섀도우 아트 경우 같은 경우는 이제 캠을 이용해서 손동작을 그림자처럼 표현하는데 이게 생각보다는 잘 안 돼요. 이 화면 주변에 아무것도 없어야 되는데 이 주변에 우리 주변에는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죠. 뭐 책상도 있을 수 있고 뭐 이렇게 있기 때문에 인식하는 데 좀 더 오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영상 정도로만 제시를 하고 실제로 하지는 않았습니다. 스크룹이 이걸 애들이 좋아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모지 스캐빈저 헌트라고 있는데 이거는 이모지를 이제 여기서 제시를 해줘요. 예를 들면은 이모지 그림이 뭐 핸드폰이라 그러면은 핸드폰을 학생들이 가서 찍어야 돼요. 근데 이거는 컴퓨터로 하는 건 잘 안 되고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을 이용해서 학생들이 직접 찾아보게 하면은 이제 교실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어떻게든 비슷한 걸 찾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조르지오 캠 같은 경우는 반대로 캠에다나 카메라에 비춰진 것을 이제 여기서 인공지능이 파악해서 이거 패턴이 아니죠. 인공지능 파악해서 그 사물을 맞추는 거죠. 약간 정반대죠. 이거는 이모지를 학생들이 직접 찾아보게 하고 그거 맞는지 안 맞는지를 AI가 판단해주고 이거는 학생들이 뭘 보여주면은 그게 어떤 사물인지 AI가 판단해주게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학생들이 기본적으로 태블릿을 많이 갖고 한 번쯤은 이제 모든 이 학생들이 이렇게 AI 체험할 수 있는 걸 통해서 직접 체험을 해보고 그 다음에 이걸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를 좀 더 어떤 산출물을 얘기하는 것보다는 얘들이 재밌어 하니까 나중에 여러분이 전문가가 된다면 이걸 어디에 활용할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는 방식으로 약간 그런 흥미를 높이는 방식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이건 나중에 가입을 해야 되는 거라서 학생들한테 따로 하진 않았어요. 이렇게 사진 두 개를 합쳐서 있어 보이는 새로운 형태의 작품을 만들어준 거죠. 만화 그림에다가 색칠이 입히기도 하고 그림에다가 실질처럼 보이는 걸 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뭐 유료 버전이 있고 무료 버전이 있는데 이런 거는 나중에 가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따로 학생들에게 제시는 하지 않았습니다. 뭐 관심이 있으신 선생님들께서는 나중에 한번 접속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교내실 내에 AP가 설치가 됐습니다. 최근에 설치가 됐는데 안타깝게도 학교에 태블릿이 없어요. 태블릿이 모두 돌봄 대상의 학생들에게 지급이 되었고 그 다음에 또 남아있는 태블릿도 이제 태블릿이 이제 다자녀 가구 같은 경우는 집에 디바이스가 없기 때문에 그런 이제 가정에게 배부가 됐기 때문에 저희 학교는 태블릿이 많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서울계에 있는 서울교육포털의 쌤포털이라고 있어요. 여기 들어가시면 소프트웨어 기기 요구되어가 있는데 여기서 태블릿을 신청할 수 있어요. 뭐 물론 태블릿뿐만 아니라 마이크로비트라든지 3D 펜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코딩과 관련된 보드 게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걸 신청할 수 있는데 좀 절차가 까다롭긴 해도 한 번 받으면 한 번쯤은 써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아까 같은 수업은 AI 데이터 과학 수업은 좀 예전에 더 하고 있었지만 AI 수업 같은 경우는 너무 한지 오래됐고 그래서 아까 같은 이런 체험 위주로 해서 이제 한 이틀 정도 날짜를 잡고 한 3, 4교시 이렇게 한꺼번에 묶어서 학생들에게 이렇게 한꺼번에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내일은 뭐 해볼까 하는 식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제가 너무 급하게 준비했기 때문에 따로 산출물을 학생들에게 요구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즐겁게 노는 시간으로 인식하도록 하되
하지만 인공지능의 원리나 이런 적용 방안 등을 이제 체험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인식을 하고 한 번쯤 친구들과 얘기해보고 선생님이랑 또 대화를 해보는 시간으로 해서 AI를 해보고 이렇게 또 하다 보면 학생들이 제가 예상했던 제 대답보다 훨씬 더 좀 전문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와 니들은 나중에 커서 돈 많이 벌겠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큰 가치를 가질 수 있겠다라는 식으로 정리하면서 이제 마무리하였습니다. 자, 저는 정리하자면 저 같은 경우는 뭐 소프트웨어 AI 이렇게 공부했어요. 그다음에 뭐 소식 같은 거는 이제 IT 주변에서 있고 인공지능 신문 여기가 굉장히 잘 나와 있어요. 매일 들어가서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코딩 같은 것도 보고 있고 이제 프로그램 공부하는 거는 이제 요즘에 유튜브나 파이썬 같은 경우는 파이썬 닥스라든지 이런 유튜브에서도 워낙 잘 나와 있기 때문에 유튜브 보고도 참고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위키독스에 있던 뭐 파이썬 그 유명한 책이 있죠. 그것도 보면서 하면서 이것도 하나씩 체험해 보면서 코딩이나 프로그래밍을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백준이나 그다음에 파이썬 300제 이런 식으로 하면서 제 프로그래밍 실력을 한번 검증해 보기도 했고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하는 거는 저 같은 경우는 아직 초등학생들은 코딩이나 이런 프로그래밍이 이제 텍스트 기반으로는 잘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자기 만족이라든지 아니면은 좀 이렇게 소프트웨어 영재라든지 중등이나의 연계성까지 고려해서 이렇게 공부를 했었고 좀 더 이제 교육적인 초점을 맞추자면은 저 같은 경우는 여기 있는 5가지 사이트를 추천합니다. 소프트웨어 중심 사회는 이제 초등, 중등 모든 웬만한 지도서나 교과서는 다 여기 있어요.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놀자는 이제 엔트리라든지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실제로 체험할 수 있고 그 다음에 AI나 데이터 과학도 블록형 프로그램을 한다고 하면은 소프트웨어 놀자 여기 한번 접속해 보시는 거 추천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서울 교육 뉴스 같은 경우는 이제 선생님들 아시다시피 업무 포털 로그인 하시면 이제 상단 배너에 서울교육 뉴스가 나와 있어요. 근데 여기 있는 신문 내용이 매일인지 잘 모르겠네요. 이게 굉장히 정리가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교육이 이제 소프트웨어나 이런 거 말고도 그냥 교육적인 전반을 활용한 탐색해 볼 때 한 번쯤 이렇게 스크랩해 곳이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한국 창의 과학창의이나 스팀 교육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이제 자료가 만들어지고 있으니까 한번 교육적인 측면에서 접근하시면 찾아보시는 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책은 자주 사는데 잘 읽지는 않아요. 하지만 필요할 때는 많이 보게 되고 그 다음에 제가 책이 없는 경우는 일단 검색을 해서 목차는 다들 공개가 돼 있으니까 목차를 한번 봐봅니다.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책들이랑 정리해 봤을 때 비교해 보면 어떤 것들이 있고 어떤 것들이 빠지는지를 한번 탐색해 보고 그것이 이제 검색해서 있으면 검색해서 정보가 나오면 그냥 안 사고 없으면 한번 사보고 이런 식으로 해서 책은 하는데 책은 수집한다는 개념이라고 하고 읽는다는 개념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강의 들 때는 에듀윌이나 K무크인데 K무크에서 서울대에서 아마 강의를 해주는 인공지능 그런 그 교육 프로그램 세트가 있을 거예요. 그거 한번 나중에 좀 더 전문적으로 알아보시고 싶다 그러시면 여기 한번 접속해 보셔서 한번 들어보시는 것도 추천해 드립니다. 그 다음에 논문 볼 때는 이제 구글 학술 검색이라든지 리스를 사용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쌤 교육 포털에 아까 그 소프트웨어 기기 대회라는 그곳이죠. 거기 들어가시면은 이제 교육 정보화 대회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교육력 제고라든지 아니면 연구학교 등등에 있는 각종 이제 보고서들이 나와 있으니까 여기서 선생님들이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지를 찾아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울교육연수나 중앙교육연수원에서 여기서 이제 뭐 소프트웨어, 인공지능, 뭐 데이터가 아니면 IT 등등에서 했던 걸 다 리스트를 뽑아봤어요. 그래서 해보니까 이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중에서 그냥 취사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빅데이터 수업과 만나다. 그 다음에 그때 예전에 말씀하셨던 거 있죠. 인공지능이 만들고 똑똑한 교육. 저 같은 경우는 코딩 할 때는 코딩을 통한 창의를 진짜 여기 같은 경우가 아마 코딩했던 그런 프로젝트가 많이 나와서 좀 쓸만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모르는 부분도 있었고 그 다음에 뭐 소프트웨어 교육 기반 교육하고 근데 듣다 보시면 많이 비슷하더라고요. 비슷하니까 나중에는 이제 목차 정도만 확인해도 앞서 배웠던 내용과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뭐 저는 그래서 그냥 복습한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찾아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공부를 시작했고 그 다음에 AI 수업도 이렇게 했고 데이터 과학 전문가들 이렇게 한번 양성해 보면 좋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마쳤습니다. 이상입니다. 혹시 궁금한 거 있으신지? 선생님 너무 준비를 잘해 주셔가지고 선생님들 우리 선생님들도 이 늦은 시간까지 거의 한 번도 안 나가시고 다 함께 끝까지 해주신 선생님들 너무 감사합니다. 김가연 선생님이 공부량이 엄청나신 것 같은데 빅데이터 분석 준 전문가 시험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렇게. 저 같은 경우도 빅데이터 준 전문가 이거를 기반으로 한번 데이터 과학을 잘 몰랐을 때 그 책을 참고를 많이 했어요. 뒤쪽에 보시면은 제가 잠시만요. 앞쪽에 뭐 이렇게
정성치 데이터 이런 것들도 준 전문가에서 얘기 그 교재에서나 아니면은 어떤 그런 정보에서 많이 좀 정리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한 번쯤은 찾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게 보시면 이제 데이터라는 것을 분석하고 이게 사용하는 게 일단은 분석자의 역할만 많이 나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데이터 과학자를 양성하는 거지 데이터 분석자는 이제 시각하는 단계 그 이전이나 아니면 데이터를 처리해서 가공하는 거고 결과를 도출하는 그 정도까지 역할을 요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가장 필요한 게 사실은 데이터 과학자보다는 데이터 분석자죠. 하지만 요즘엔 데이터 분석자 수요가 워낙 적기 때문에 데이터 과학자가 데이터 분석의 역할까지 대신하고 있는 게 현실이기도 합니다. 이제 이거를 한 번쯤에 이제 취미로나 아니면 개인적인 이제 그런 자기 개발로 접근하시는 건 저는 굉장히 추천드려요. 하지만 이거 교육적으로 접근하시면은 약간 좀 지나치게 교육 외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비즈니스라든지 아니면은 그다음에 저기 보시면은 어디 있을까요? 좀 너무 이런 그런 데이터 표현하는 게 이제 학생들이 좀 알기엔 좀 너무 어렵지 않을까. 그래서 이거를 좀 자기 개발을 하시는 걸 굉장히 추천해 드립니다. 뭐 이 정도만 말씀을 드릴 수 있겠네요. 그래서 네, 뭐 그렇습니다. 네. 도움이 되셨는지 잘 모르겠네요. 선생님들이 다 너무나 대단하시다고 지금 하고 계시고, 저는 감사합니다. 선생님 제일 부러웠던 게 저는 재미있게 수업하는 게 제일 어렵고 제일 안 되는데 선생님 강의 내내 너무 재미있게 수업을 하시는 부분 너무 부러웠습니다. 이거는 제가 지금 정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채팅창에 앞쪽 내용은 약간 좀 저작권에 좀 문제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오늘 강의 내용 위주로 하고 나중에 이거 필요하시면은 제가 나중에 좀 오류나 이런 것들 해결하고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더 궁금하신 거 있으실까요? 예, 선생님들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생님들 다 천사가 정말 저도 하면서 선생님들 대단하십니다. 다 진짜. PPT로 드리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은 저기 PDF 일단은 용량이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PDF로 정리해서 드릴게요. 선생님, 소프트웨어 영재인가요? 대상 네, 지금 학생들이? 저는 소프트웨어 서울교대에 있는 소프트웨어 영재교육원에서 지금 5학년 대상으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파이썬 가르치실 때 네, 뭐를 어디 들어가서 하세요? 막 깔아야 될 게 많을 것 같아가지고 엄두를 못 내고 네네네.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일단 사전에 개발 환경에 대해서는 따로 제가 그 개발 환경이 다른 것에 대해서는 제시를 한 번에 합니다. 일단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운영체제가 OS가 윈도우잖아요. 그래서 윈도우를 기반으로 저는 그리고 파이썬은 최신형 버전을 깔아서 그거를 하도록 하겠다라고 안내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맥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따로 언급을 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저 같은 경우는 파이썬 기본 문법을 알려줄 때는 일반적으로 직접 설치를 해보는 거 직접 자기가 쉘을 켜고 이렇게 IDE를 켜서 하는 것을 기본적으로 하고 추가적인 뭐 파일 참여라든지 VS 코드 같은 에디터는 다루진 않습니다. 하지만 근데 2학기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라이브러리나 이런 걸 활용해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좀 더 약간 좀 개발 환경이 좀 충돌이 많이 생길 것 같아요. 아무래도 지금 학생들의 그런 이제 개발 사용 환경이 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는 되도록이면은 구글 콜앱을 사용하려고 합니다. 다른 선생님들한테 이제 중등이나 이제 고등 선생님들 파이썬을 가르치신 선생님들 계시더라고요. 그 선생님한테 여쭤보니까 요즘에는 대부분 이제 설치해서 하는 것보다는 이제 이렇게 클라우드 구글 콜앱을 이용해서 하는 경우가 많이 대세의 흐름이 바뀌었다고 해서 저도 되도록이면 2학기 때는 실제로 설치해보는 거는 이제 여기까지만 마치고 2학기 때는 구글 콜앱을 써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처음부터 구글 콜앱이나 아니면 주피터 노트북 이런 거 쓰면 좋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한 번쯤은 설치를 해보고 그 다음에 한 번 또 자기 프로 환경에서 구동을 해보고 안 하는 거지 뭐 이제 할 줄 몰라서 제시를 안 해줘서 안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2학기 때는 클라우드를 사용해서 접근하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뭐 하나만 선생님께서 여쭤봐도 될까요? 네네. 네, 좋습니다, 선생님. 편하게 예, 여쭤봐 주십시오. 예, 네. 안녕하세요. 저 아까 발표하신 오정은 선생님이 초대해 주셔가지고 오늘 와봤는데 두 분 다 일단 너무 많은 그 연구와 그런 조사한 그런 결과물들 공유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도 그 1학년 학생들, 중학교 1학년 학생들 대상으로 이제 자유학년대 그 주제 선택 활동에서 이제 AI 관련 교육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하는 중인데요. 저도 이제 데이터 리터러시 쪽에 좀 관심을 가지고 교육해 보려고 하는 중이어서요. 그래서 그 문경찬 선생님 발표하신 거 보니까 이제 저도 이제 엔트리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데이터 분석하는 그런 과정 같은 거가 학생들한테 해보니까 좀 무리 없이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저는 학생들이 직접 그 데이터를 좀 수집을 하고 그거를 자기가 관심 있는 주제에 대해서 분석해 보는 그런 과정이 이제 데이터 과학이라고 좀 할 수 있지 않나 싶은데 저는 굉장히 이제 의미가 있지만 좀 너무 어렵다고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 발표하신 것처럼 팝스 프로젝트처럼 굉장히 단기적으로 하면 좀 가능할 것 같기도 하고 조금 그거보다 짧은 뭐 몇 주나 뭐 몇 달 단위 정도 이제 규모는 조금 더 연구를 해봐야 알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중간 정도 좀 수준이 이제 공공 데이터 같은 다른 사이트의 데이터를 수집해와서 분석을 하는 것 같은데 이제 이것도 굉장히 광범위하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교사가 학생들한테 제시를 해주고 좀 안내를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무엇보다 학생들이 좀 관심 있어 하고 직접 조금 와닿을 수 있는 그런 주제가 뭐가 있을지 그런 게 많이 공유가 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열정 있는 선생님들 많이 모이신 자리에서 많이 이렇게 얘기가 나오기도 하고 저도 뭐 앞으로 이렇게 도움이 조금 된다면 좋겠지만 그래서 굉장히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 같은 경우도 그 아까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고민들을 지금도 사실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도 이제 2학기 때 영재 학생들 대상으로 실제로 이제 공공 데이터나 이제 오픈 데이터를 사용해 볼 생각인데 아무래도 초등학교 학생들이 다 보고 그리고 뭐 굳이 초등학교 학생들이 아니더라도 일반적으로 또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접근하기에는 좀 더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싶었고 그 다음에 또 데이터라는 것들이 또 누락값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이게 좀 잘 정리된 데이터를 찾는 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예, 아직까지는 좀 데이터 과학이 인공지능 교육은 많이 활성화돼 있고 뭐 체험 도구도 많이 있는데 데이터 과학은 좀 더 저 같은 경우도 인공지능을 좀 학습한 뒤에 일어나는 심화 단계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걸 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수업 도구라든지 수업 자료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특히 데이터 과학인데 데이터가 그렇게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가 이런 거는 좀 스스로에게 반성하는 그런 시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좀 방학 때도 계속 끼운이없이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아까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제가 똑같이 고민하고 있는 거라서 제가 더 도움을 드릴 수가 없네요. 네, 여기까지입니다. 아, 그래? 그러네. 아들, 그거 잠깐 꺼봐. 네, 선생님. 또 질문 하시거나 의견 있으시면 늦은 시간이지만 한 분도 빠짐없이 이렇게 다 참여하시고 30분이나 늦은 시간에 함께 해주신 선생님들 대단하십니다. 같이 고민해 보면서 모여서 좋은 결과가 나올 것 같다고 고민해 보면 우리가 같이 모여서 고민해 보면 좋은 결과가 나올 것 같다고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우리가 처음에 시작한 것처럼 협업을 통한 새로운 융합 모델을 만들어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또 오늘 두 선생님의 수업 사례 나눔을 통해서 또 저도만 더 강하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김나영 선생님 자주 오셔서 이렇게 좋은 의견 이렇게 좀 내주셨으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안 돼? 그러면 선생님들 더 이상 질문 없으시면 우리 마지막으로 또 첫 수업 사례 나눔 열어주시고 또 오늘 수업 사례 해주신 오정은 선생님 마지막 소감이나 아니면 선생님들한테 하시고 싶은 말씀 해주시고 또 문경찬 선생님 마지막 소감 이렇게 나누면서 오늘 이 열정적인 수업 사례 나눔 안타깝지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오정은 선생님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진짜 자유학기 이제 끝물에 오니까 좀 지치기도 하고 외롭기도 하고 애들은 어렵다고도 하고
그래서 이게 인공지능이 간단하지만은 않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언제나 이걸 어떻게 재밌게 할 수는 없을까, 좀 더 쉽게 문턱을 낮출 수는 없을까 고민을 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문경차 선생님의 연수를 들으니까 힘이 막 나는 것 같아요. 나도 저렇게 해야지. 막. 그래서 예, 너무 이 시간이 제게도 나눔의 시간이기도 하지만 굉장히 에너지를 얻는 시간이기도 해서 아마도 그래서 지금 선생님들 다 남아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감사했고 제 수업이 조금 지루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어쨌든 아니에요. 그래서 실습 언제나 이렇게 시도해 보는 게 더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마지막으로 해봤습니다. 예, 우리 선생님 두 번이나 지금 수업 사례 나눔해 주시고 있는 오정원 선생님께 다시 한번 따뜻한 박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문경찬 선생님 또 마지막 소감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선생님들이 이제 뭔가 새로운 시대의 변화에 맞춰서 뭔가를 해야 되고 뭔가를 준비해야 된다, 이런 굉장히 큰 부담감이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저도 그렇고요. 하지만 이제 교사라는 이 위치, 가르쳐야 될 본질이 무엇인지를 좀 더 저도 항상 고민을 하고 있고, 이런 것들도 이제 시대의 변화에서 우리가 맞춰서 준비를 하고 있지만 누구든지 준비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누구든지 가르칠 수 있고, 누구든지 함께 이제 익힐 수 있고, 나눌 수 있는 이런 사례가 있으면 이런 장이 더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누구나 다 할 수는 있지만 이게 이제 할 줄 알아서 안 하는 거랑 아는데 안 하는 게, 몰라서 못 하는 게보다는 선생님들은 모두 다 할 수 있는 역량을 다 가지고 계시고, 그 다음에 이걸 이제 필요에 맞게 취사 선택하시고 또 새롭게 재구성하실 수 있는 그런 역량이 있으시니까 어쩌면은 제가 오늘 준비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알게 되실 거고, 그 다음에 훨씬 더 많은 것을 재구성하셔서 사용하실 수 있고 또는 사용하시지 않으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더 뭔가를 새롭게 했을 때 맨날 부담감을 많이 가졌는데, 저도 항상 부담감을 좀 내려놓고 이거 안 하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대신에 가르치는 것과 또 아는 것은 또 다르기 때문에 일단 가르치기 전에 자기 개발적인 성격으로 알아야 되는 것은 좀 더 교사에게서 필요한 건 역할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어떤 거 가르쳐야 되는 그런 것을 포인트를 맞추기보다 먼저 내가 알고 싶은 게 무엇인지 이런 거를 탐구하는 시간이 이런 수업 나눔 사례 나눔이나 이런 장에서 함께 공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우, 너무 감사합니다. 멋지십니다. 누구나 너무 멋지시고, 선생님들 다 오정원 선생님 친절 알려서 감사하고 앱 이베터 시도해보겠다고도 하시고, 계속해서 찬사를 지금 두 분 다 너무 대단하시다고, 귀한 자료 감사하시다고 다들 지금 한 분도 안 나가시고 이렇게 감사 인사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두 선생님 계속해서 연구하시고 또 수업하고 계시니까 또 업그레이드 되신 거 또 이렇게 오셔가지고 그 선생님들에게 힘이 되는 것 같아요. 힘이 되는 강의인 것 같아요. 우리도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주시는 게 가장 큰 선물인 것 같아요. 이런 수업 사례 나눔 바쁘시고 번거로우시겠지만 좀 자주 오셔서 우리 선생님들에게 좀 힘이 되는 수업 사례 나눔 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두 분 너무 감사하고 끝까지 이렇게 함께 수업 사례 나눔 해주신 우리 선생님들 정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도 또 두 선생님이 준비하고 계십니다. 또 다음 주에도 다 참여하셔서 또 의미 있는 시간을 만나가 보겠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봬요. 네, 다음 주에 봬요. 다음 주에 봬요. 네, 일주일 동안 힘내서 하시고 우리 다음 주에 와서 또 같이 함께 힘내요. 에너지 화이팅입니다. 받아요. 외롭지 않아요. 네, 저도 그래요.